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처음입니다. 취임한 지 오늘로 48일이 됐는데 48일 만에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거죠. 왜 이렇게 늦게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했을까? 아직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아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또 새로운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 정부에서부터 계속 일하시는 국무위원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임명되었던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 조직법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잘 들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17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국무위원이 몇 명이에요? 이낙연 국무총리 포함해서 모두 7명입니다. 7명이요? 7명이고 10명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인 거죠. 오늘 국무회의가 이제 48일 만에 열린 현 정부의 첫 국무회의지만, 약 한 달 전 5월 26일 날, 지난달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첫 자리는 아닌 셈이고요. 다만 정식 국무회의는 처음이고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처음이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주 화요일 날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첫 국무회의 주재가 늦은 거는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5월 9일 대선 끝나고 5월 10일 바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인수위 보통 두세 달 기간을 두는데 없이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한 15일 만에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했고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8일 만에 했는데 어쨌든 급작스럽게 취임하다 보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어쨌든 현 정부 인사가 안 끝난 측면도 있지만 내일 또 방미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뭔가 좀 정리정돈을 하고 순방길에 오른다는 측면에서 8일 만에 첫 국무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대한 국회 협조 당부했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잘하는 거죠. 야당이 협조를 해 주십사.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무회의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내일 출국하는데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내각도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보니까 52일 만에 내각이 완전하게 구성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48일 됐으니까 취임한 지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지금 내일 계속 열리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청문회 다 마치고 적격, 부적격 다 떠나서 임명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52일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정권은 사실 보수 정권끼리의 임무교대의 성격이 있지만 이번은 조기 대선, 이른바 촛불 집회에 따른 어떤 촛불 시민혁명에 의한 대선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의 출범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보다 더 사실 여러 가지로 급박한 면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보다 이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아무튼 상당히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깊은 거죠. 게다가 청문회 결과도 최종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주재했고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요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11일 만에 새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상기 교수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도할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개혁 업무를 추진할 적임자의 덕목이 가장 고려되었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그 셀프 보고를 하실 부분이 인사 검증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용어가 생겼나요? 셀프 고백? 예,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는 발표한 대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장관 후보자, 이번에도 박상기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본 적은 없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4년 만에 학위를 딴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개혁적인 학자예요. 예전 정부에서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 같은 데는 많이 참석을 해서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밝은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 11월부터 3년 동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였죠. 그런 인사고요. 그다음에 또 경실련 같은 그런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외유 내강형의 그러한 학자죠. 예. 이 박상기 후보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최근 모습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12년 전 모습인데요.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12년 전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패널 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박상기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발언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2005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검찰개혁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지휘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박상기 후보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 의한 통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때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이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그런 그 검찰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박상원 박사님. 12년 전의 발언이긴 한데 지금 현 시점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고르는 그 이후에 합당한 대답을 이미 12년 전에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경환 장관을 이제 최상의 카드로 일단 꺼냈는데 뭐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간에는 우영건 의원이나 여의도 출신 박영선 의원을
청문 통과를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는 적폐청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갖다 둬야 된다는 그 기조를 어쨌든 그 벗어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공연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 단순히 학자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민사회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이른바 검찰의 민주적 개혁, 검찰의 개혁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완성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사법개혁을 위해서 뭐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는데 다만 이제 뭐 안경환 장관 후보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청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청문회만 무사 통과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최선의 카드다. 다만 이제 학자 출신이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로페셔널한 것인가 이 부분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래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참 오랫동안 해왔어요. 경실련. 그러면서 네.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런 운동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박상기 후보자 뭐 측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뭐 저 글 같은 건 좀 봤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박상기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게 12년 전 얘기예요. 2005년도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아까 그 얘기 중에 이 검찰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년이면 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국민들은.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은, 일관된 인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쨌든 검찰 밖의 외부 인사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 이후에 우리 박상원 박사 지금 얘기처럼 국회의 어떤 뭐 의원 출신 그리고 또 의원이 아니더라도 법조인 출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들이 있었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고 이제 시민단체 출신의 이제 개혁론자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거 같아요. 법무부 장관에 의한 통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민의 통제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정원도 그렇고 전 국세청도 그렇고 이른바 국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은 역시 민의 통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그러한 문민에 의한 통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런데 인식을 갖고 역시 이번에도 학자 출신의 이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박상기 후보자하고는 한 6개월 정도 일본에서 같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박상기 이번에 그러면 박상기 후보자가 연수를 와 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개요대학 그 연수 왔을 때 이제 저 같은 연구원,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6개월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때 보면 그때부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다만 박상기 후보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서생의 풍모가 강한 분이에요. 어떤 장력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이렇다라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겸양의 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때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힘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거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제가 자리를 한번 서너 번째 만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물론 뭐 그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형사 그 정책연구원 원장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연도 뭐 작용했을 수 있지만 검찰 수사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그 비대화된 힘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박상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꼭 하겠다.
공연불에 그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총론이죠. 총론인데 구체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무슨 내용입니까? 했을 때 구체적 국민들이 방안이 사실은 그렇죠. 관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수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략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려하는 대목은 이른바 이제 아까 서생적 풍모, 좋은 긍정적 의미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학자로서 서생적 풍모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칭찬인데 그야말로 이 검찰이라는 정거를 지휘해야 되는 그야말로 그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공수처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기제라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상기 후보자가 청문을 통과하고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정말 이걸 어느 정도 국민의 기대치에 한 60, 70% 부응하게끔 제도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박상기 후보자가 진 짐도 만만치 않은 무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라든지 검찰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사권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으면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만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그 검찰개혁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박상기 후보자의 그 검찰에 대한 문민에 의한 통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 부분 결국은 검찰을 국민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뭐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검찰총장을 직선에 의해서 뽑겠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국민이 선출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그 권력의 통제가 작동되는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든지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만은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박상기 후보자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거를 완전하게 문명에 의한 통제로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아까 나아졌다고 2005년도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리지 않으면은 역시 이건 문재인 정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은 그런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냐가 관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재미있는 우리 박상기 후보자의 이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김선수 변호사,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개추위의 당시에 검찰 측 파견자로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임명한 사람이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검찰에서 파견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박상기 후보자랑 같이 일한 경력이 있다. 이런 면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미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당시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뭐 보임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연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에 참여한 분들과의 인연이 어쨌든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또 시민 경실련 뭐에서 그 검찰개혁 같은 거 주도한 운동을, 시민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런 인연들이 이번에 후보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가장 큰 인재풀은 시민사회운동입니다. 뭐 그거 나쁜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인재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검찰국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국장 사실은 핵심 보직이죠. 그러니까 이 핵심 보직 검찰국장과 박상기 후보자가 같이 이 사기추위에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백면서생에 책만 보신 분이 아니고 검찰의 내부 생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 실제로 자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법무부 검찰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보직 아닙니까? 사기추위위원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100% 순수한 교수님 출신보다는 좀 나은 현장 감각을 갖고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짐작은 해보는데 어쨌든 시험을 쳐서 채점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생적인 면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실의식 같은 거 역시 학자지만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을 어쨌든 장악하면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사개추에서 일을 했고 지금 다들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학자로만 활동한 분은 아니라서 그런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랬고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학자 출신이고 어떤 문민에 의해서 뭔가 통제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일관된 논리가 이번에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박상기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던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을 때 이분이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랄지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말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이랄지 이런 어떤 범정권적인 과제라고 하는 점에서 박상기 후보자의 어떤 일정한 개혁 성향이 이제 덧붙여지면 어떤 개혁의 파고랄지 이런 것들이 강도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인물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의혹들이 또 나올지, 이 부분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느냐 이런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대선 때 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상대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다, 또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의 가족, 인척, 두루두루 망라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상대 진영에서 폭로하지 않습니까? 또 대선 전이니까 이런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공격을 받은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허위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는데, 국민의당이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조작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와 함께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다녔던 한 동료는 지난 2006년 12월 준용 씨의 한국 고용정보원 채용 응시 과정에 대해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문준용 씨는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 그 진실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문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짓말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상처를 주지 말고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천명합니다. 국민의당이 지라시 수준의 논평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정치 공세를 넘어 거짓말 폭탄 공세입니다. 국민의당은 정체불명의 인터뷰어를 공개하고 그 사람이 문준용 씨 친구인지 또 그 사람 주장이 사실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지라시 논평, 지라시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 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국민의당이 의혹을 제기한 날이 5월 5일, 대선 나흘 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바로 반박에 나서서 국민의당은 찌라시 정당이다 이렇게 반박한 게 대선 사흘 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김인원 국민의당 당시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부단장이 제기했던 의혹, 문준용 씨의 어떤 스쿨 동료라고 한 사람이 이러저런 의혹을 들은 얘기라며 했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유미라고 하는 그 국민의당 당원이 자기 친척의 목소리를 빌어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내라고 그래서 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 녹취 자체가 완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예. 지금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론관을 찾아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뭐라고 하면서 사과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 보고를 받고 너무 엄청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 교수님, 국민의당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 정도면 뭐 지금 이유미 당원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긴급 체포됐던 그 이유미 당원이. 게다가 또 윗선 지시대로 자신들은 허위 자료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한 진위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당 전체가 과연 이것을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두 사람에 의해서만 저지러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당의 지도부 중에 혹시라도 개입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안철수 전 후보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당사자인 이유미 당원이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영입 1호로 벤처기업 하시는 안철수 분인데, 후보가 본인이 영입 1호로 데리고 지도부였죠, 최고위원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당의 주요 흐름과 달리 철저하게 안철수 후보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책임은 피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로서도 뭐 다음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굉장히 어떤 정치적 위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당 당시 대선 전에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셨던 분이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듣고 싶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볼륨이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키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두 분의 패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정말 이 사실 몰랐을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정말 이 사실 몰랐을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당시 당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저는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미 이 당원이나 그러한 관계자들이 이 지도부나 혹은 안철수 대표와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우리 선거 구조상 그러한 것들을 보고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확인을 해도 선거대책본부장이나 누구도 전부 몰랐고 저도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충격적이고 대단히 잘못했다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님. 그런데 대선 전에 이 의혹을 국민의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이준서 전 당시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한 공명선거 실천위원회 부단장이죠. 김인원 씨인가요?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 공명선거 실천위원회,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총회를 하다가 본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보고를 받아보고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그러한 보고는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다고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것은 깊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그러면 이 진상 어떻게 밝혀내야 한다고 보세요? 검찰 수사로 될까요? 우리 당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검찰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돼서 검찰 손에 있고 모든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철저히 협력하고 여기 결과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보고를 받았다면은 지시를 했다면은 함께 일을 했다면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이유미 씨 관련해서 이 허위 폭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동시에 문준영 씨의 특혜 채용 의혹도 동시에 엄정하게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특검을 주장을 했는데요. 대선 과정의 증거 조작 이건 5월 5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당내 문제도 특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다른 의혹 문제도 조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이 얘기 들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제가 안 것은 2, 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보고로 전화 연락을 받고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지도부한테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밝히고 검찰 조사 직전이라고 그래서 직전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지 어떠한 경우에도 제일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충고를 했는데 박주선 위원장이 또 저에게 전화 와서 그러한 말을 해서 반드시 밝히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책임지고 검찰 수사도 철저히 협력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예. 안철수 전 후보와 혹시 전화통화 하셨습니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못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이 허위 폭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적어도 나는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폭로가 지도부와 상의 없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죠. 선거판에서 더군다나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중요한 제보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그 당 지도부, 그다음에 후보가 과연 몰랐겠느냐, 또는 사전에 보고 없이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아주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지원 전 대표의 말씀 중에
지도부하고 지금 이유미 당원이나 이준서 씨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상당히 특별한 관계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어떤 사제지간이었고 그다음에 2002년에도 2000년 대선 때도 안심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멤버로 활동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 지내온 그 시절을 회고한 이른바 66일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이라고 하는 책까지 쓴 사람이고요. 이상돈 의원 표현대로 하면은 아주 광팬, 아주 열정적인 그 지지자였던 게 틀림없고요. 이준서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직접 영입한 1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특별한 관계라고 봐야죠. 다만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유미 씨가 일개 당원이에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뭐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이 50일쯤 전에 이런 내용을 당에다 제보를 했고 본인이 증거를 조작했고 당 지도부는 아무도 몰랐고 이런 일이 50일이 지나서 이제 뭔가 알려졌고 파악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당원 뭐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알아서 한 걸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들에서 뭐 국민의당 지도부가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갖는 기본적인 의구심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은 과연 이유미 당원하고 이준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정말 자신들의 독자적 판단에만 의해서 했겠느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뭔가 지도부가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죠. 그건 뭐 전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제자였고 뭐 광팬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엄청난 일을 다른 거하고 다르죠. 일상적인 여러 가지 선거 때 아까도 말씀처럼 의혹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뭐 반박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워낙 엄청난 거였잖아요. 후보의 그 아들의 어떤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아무 상엽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진행된다 하더라도요. 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몰랐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구심이 가지 않게끔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거의 존폐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최대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호남 플러스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수도권 유권자의 연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뉴스를 넘어서서 정치 공작의 냄새까지 나거든요. 뭐 누가 했든 간에.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은 아마 국민의당의 어떤 존립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좀 심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의 존립에까지 문제를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로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 개선에 있었던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조사단 꾸렸으니 거기서 나오는 조사 결과도 언론에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 과연 이유미 당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 안철수 전 후보와 이 문제를 사전에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유한국당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제 당대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유철 후보가 한 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 끝나기도 전에 연설회장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였길래 그랬을까요?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집권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유철 후보가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읽은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병국 전 대표가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고 하는 책을 어제 출간을 했어요. 바른정당 전 대표. 그렇습니다. 정병국. 예.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2월 무렵에 측근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합류를 하겠다. 지금은 안 되는데 2심 항소심이죠. 항소심 관련해서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측근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측근은 윤한홍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해 12월 당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얘기를 정병국 의원이 자기 책에 썼고 원유철 후보가 그 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 이야기 듣고 말이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치 도의에 들어간다. 정치 상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선배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당원들을 현혹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지금 아까 그 원유철 의원도 정병국 의원 책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일처럼 막 이렇게 그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을 다시 돌아가 보면 촛불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근본부터 흔들렸죠. 지금 바른정당이 20명 의원이었지만 그 당시 남경필 지사도 탈당해서 신당으로 합류를 했고 원희룡 지사도 합류를 했고 그 대거 친박 핵심만 두고 다 빠져나오는 분위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또 그 시점에 홍준표 지사 같으면 1심 유죄를 받고 이제 2심 재판을 대기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해서 그 시점에서 본다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치 시장에서 보면 저렇게 공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참 이제 자유한국당의 갈 길이 먼 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지금 인기가 없고 오행시 응모를 하니까 거의 90% 이상이 냉소적인 어떤 그 오행시만 오는 상황에서 유세 중에 후보가 빠져나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어떤 걸 한다. 첩첩산중이다. 정말 갈 길은 먼데 해가 지는 정말 어려운 정치적인 형편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예.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 사실도 또 진위가 밝혀지겠죠. 저 부분이 또 무슨 법률적 차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보고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 지나치게 막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경선이 그렇기 때문에 흥행도 참패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아까 5행시, 6행시 졌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자유한국당 5행시죠? 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가지고 6행시 졌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오래 가지 못할 주사파 정권 이런 말들은 이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좀 아주 나쁜 이런 욕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저런 모습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보수가 다시 재결집하고 뭔가 개혁 보수로서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고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추격한다. 그 모양새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흐름이 7월 3일까지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의 신경전.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창당을 전후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라고 했다. 이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의 책 내용을 둘러싸고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